안녕하세요.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어 마침내 자신만의 단단한 항해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잔잔한 물결이 공존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던 한 여성의 치열한 삶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웃을 날도 많았지만 인생에 불어닥친 역경의 시간도 결코 적지 않았죠.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그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일을 포함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수입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번창했거든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전부 무너질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보?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 바로 그 IMF 사태의 거센 파도가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모든 가구와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쫓겨나 우리는 허름한 단칸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제 방보다도 작았던 그 비좁은 공간에서 우리 네 식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엄마, 고기 반찬은 없어요? 밥상에 밥이랑 김치밖에 없잖아요. 한순간에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동생은 매일같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여기 감자 반찬도 있잖니, 준아. 오늘은 이거 먹자. 응. 싫어요. 난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야, 차준. 그냥 먹어. 엄마, 아빠 밥은 우리 밥의 절반도 안 되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힘드신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지 마. 너 또 그러면 이 연니한테 혼날 줄 알아. 그래도 몇 살 더 많다고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에 저는 앞장서서 동생의 투정을 다그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무섭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졌고 저는 친구들에게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유독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쿰쿰한 냄새. 너희 집에 곰팡이 폈어?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부모님과 동생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든 말든 이를 악물고 무시하며 버텨냈죠. 다행히도 아버지는 다시 재기하지는 못하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작은 청과상을 운영하며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 자매에게 항상 미안해하셨죠. 우리 딸들, 아빠 엄마가 공주처럼 키워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도 엄마 아빠가 우리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저랑 주은이도 공주죠. 공주라고 꼭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서서히 철이 들어간 동생과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방 2칸짜리 낡은 전셋집을 벗어나려 애쓰시는 부모님께 차마 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직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괜찮은 대학을 기대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원 다녀봤자 대학 못 갈 애들은 다 못 가더라고요. 저는 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해요. 제 친구들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저와 동생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헌 문제집을 사정사정해서 빌려가며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경기도권의 괜찮은 대학에, 동생은 지방대였지만 미래 비전이 있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모님께서 작게나마 자가를 마련하시며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하며 학비와 생활비, 월세를 벌어야 했습니다. 고은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생활비 좀 붙여줄까? 공부하랴, 알바하랴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조차 없었지만 힘들어서 살찔 틈이 없으니 몸매 관리는 저절로 되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힘겨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뒤 저와 동생은 각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취직을 했고 저는 서울에 남아 전공을 살려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커튼, 블라인드, 바닥재, 벽지 등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명함이나 전단지 같은 홍보물 디자인 제작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친정 형편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기에 저는 부모님께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만 마음을 표현했고 나머지는 제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기술과 시공을 맡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저처럼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던 우리는 30살, 33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도와줄 형편은 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깔끔하게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에 대출을 더해 작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순식간에 둘 다 직장을 잃었으니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지도 몰라. 결혼하면서 우리 인생도 새로 시작하라는 하늘의 계시 아닐까? 고은이 당신은 진짜 긍정적이라니까. 하늘의 계시라니. 하늘의 계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진짜 하늘의 계시였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되지. 우리 이참에 창업해볼까?
우리는 오랜 상해 끝에 집을 구하려던 돈을 투자해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차리는 것이었죠. 모아둔 돈에서 7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도권에 작은 사무실을 구했고 남은 돈으로는 회사 근처에 주방 하나, 방 하나짜리 작은 반전세 집을 얻었습니다. 집보다는 우리의 미래, 사업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우린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잖아. 우리 언젠가 꼭 성공해서 멋진 우리 집도 사자.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신혼생활과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돈만 받고 광고는 제대로 해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광고업체에 속아 돈을 날리기도 했고 거래를 따내기 위해 억지로 접대 자리에 나가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거래처 사장이 제게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그에게 달려들어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상방폭행으로 처리되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편은 치아가 흔들려 한동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업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을 때 회사가 크게 휘청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따내 큰 행운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시공을 모두 마친 뒤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그 돈은 몇 달치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왜 대체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못 해먹겠네.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실컷 울고 난 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밤에는 배달과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희에게는 2살 터울의 2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 직전까지 일했고 출산 후에도 최대한 빨리 사무실에 복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었던 서러운 기억이 저를 그렇게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들만큼은 제가 어릴 적 누렸던 것처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서서히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에 힘들었던 만큼 한번 물꼬가 트이니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원룸에서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그리고 마침내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더 넓고 좋은 진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사야겠다는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중요한 자리에 나갈 일이 많아졌고 저는 큰맘 먹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힘을 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양가와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만큼은 좋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허락도 없이 제 화장대와 옷장을 뒤지며 당당하게 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기 일쑤였죠. 제가 안 된다고 거절하면 저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가 걸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산 그 명품 가방을 보고는 또다시 당당하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언니, 저 이거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중요한 자리에만 들고 갈 거면 자주 안 쓸 거 아니에요. 싫어요. 아가씨, 전에도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팔찌말도 없이 가져갔다가 망가뜨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화낸다고 했었죠. 그런 생각을 가진 아가씨한테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청가방도 빌려주기 싫으네요. 제 단호한 거절에 시누이는 결국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 좀 달라고요. 새언니 이제 돈 잘 벌잖아요. 나 주고 그냥 하나 새로 사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애예요? 가방 안 준다고 울게. 아가씨도 집에 명품 가방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애 제 것까지 탐을 내요.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진짜 치사하게.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나서서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병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식사 예절도 엉망이었습니다. 다 같이 먹는 불고기에서 고기만 쏙쏙 골라 먹고는 제게 음식이 짜다며 타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부으면 안 되죠. 그럼 아가씨, 그만 드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다른 가족들이 먹을 목까지 충분히 드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대접하고 싶어서 만들어 온 거니까 두 분 드시게 그릇은 이쪽으로 좀 놓을게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시누이 앞에서 불고기 그릇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당황한 시누이는 결국 삐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후로도 시누이의 유치한 행동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하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누이도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인 심해보는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았는데 철부지 같은 시누이를 무척이나 귀여워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집안일은 모두 남편에게 맡긴 채 편하게 지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9년째 되던 해 시누이는 우리에게 아주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저희는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바빠 이사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댁에서 만난 시누이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새언니, 오빠, 우리 이번에 집 내놓을 건데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살 마음 없어요. 우리 아파트 위치도 좋고 애들 키우기 딱 좋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7억에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집은 역세권의 학군도 좋고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의 구조도 잘 빠져서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집에 돌아와 시세를 검색해보니 시누이가 말한 가격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딱 시세 그대로였습니다. 생색을 내던 시누이의 얼굴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집 자체의 조건이 워낙 좋았기에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복비를 아끼고 싶다며 부동산 없이 개인 간의 구두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는 끝까지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천만 원을 시누이에게 송금했습니다. 잔금은 2달 뒤인 7월 말에 치르기로 했죠. 드디어 우리 명의로 된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혼 초 단칸방에서 고생했던 기억, 어린 시절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새집에 들일 가전과 가구를 보러 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매일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7월 중순이 되었을 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전화였습니다. 새언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그 계약 없던 걸로 좀 할게요.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벌써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도 다 해놨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더 살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계약금 있잖아요. 제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썼거든요. 요즘 돈 나갈 데가 많아서요. 안 갚겠다는 건 아니고 분할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일단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거 먼저 드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갚을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한 걸까요? 10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돈, 저랑 남편이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러자 신우이는 마지못해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아, 진짜 끈질기시네. 실은요. 그 2달 사이에 우리 집값이 올랐어요. 근처에 개발 호재가 생겼거든요. 지금 팔면 우리가 너무 손해니까 새언니가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파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준 계약금 7천만 원까지 꿀꺽하려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와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그 소중한 돈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우리 집의 꿈을 이렇게 어이없이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을까요? 지혜롭고 강단 있는 그녀가 철없는 신우이에게 어떤 반격을 펼쳤을지 그 통쾌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어 마침내 자신만의 단단한 항해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잔잔한 물결이 공존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던 한 여성의 치열한 삶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웃을 날도 많았지만 인생에 불어닥친 역경의 시간도 결코 적지 않았죠.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그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일을 포함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수입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번창했거든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전부 무너질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보?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 바로 그 IMF 사태의 거센 파도가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모든 가구와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쫓겨나 우리는 허름한 단칸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제 방보다도 작았던 그 비좁은 공간에서 우리 네 식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엄마, 고기 반찬은 없어요? 밥상에 밥이랑 김치밖에 없잖아요. 한순간에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동생은 매일같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여기 감자 반찬도 있잖니, 준아. 오늘은 이거 먹자. 응. 싫어요. 난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야, 차준. 그냥 먹어. 엄마, 아빠 밥은 우리 밥의 절반도 안 되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힘드신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지 마. 너 또 그러면 이 연니한테 혼날 줄 알아. 그래도 몇 살 더 많다고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에 저는 앞장서서 동생의 투정을 다그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무섭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졌고 저는 친구들에게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유독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쿰쿰한 냄새. 너희 집에 곰팡이 폈어?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부모님과 동생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든 말든 이를 악물고 무시하며 버텨냈죠. 다행히도 아버지는 다시 재기하지는 못하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작은 청과상을 운영하며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 자매에게 항상 미안해하셨죠. 우리 딸들, 아빠 엄마가 공주처럼 키워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도 엄마 아빠가 우리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저랑 주은이도 공주죠. 공주라고 꼭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서서히 철이 들어간 동생과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방 2칸짜리 낡은 전셋집을 벗어나려 애쓰시는 부모님께 차마 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직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괜찮은 대학을 기대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원 다녀봤자 대학 못 갈 애들은 다 못 가더라고요. 저는 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해요. 제 친구들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저와 동생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헌 문제집을 사정사정해서 빌려가며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경기도권의 괜찮은 대학에, 동생은 지방대였지만 미래 비전이 있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모님께서 작게나마 자가를 마련하시며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하며 학비와 생활비, 월세를 벌어야 했습니다. 고은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생활비 좀 붙여줄까? 공부하랴, 알바하랴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조차 없었지만 힘들어서 살찔 틈이 없으니 몸매 관리는 저절로 되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힘겨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뒤 저와 동생은 각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취직을 했고 저는 서울에 남아 전공을 살려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커튼, 블라인드, 바닥재, 벽지 등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명함이나 전단지 같은 홍보물 디자인 제작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친정 형편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기에 저는 부모님께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만 마음을 표현했고 나머지는 제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기술과 시공을 맡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저처럼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던 우리는 30살, 33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도와줄 형편은 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깔끔하게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에 대출을 더해 작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순식간에 둘 다 직장을 잃었으니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지도 몰라. 결혼하면서 우리 인생도 새로 시작하라는 하늘의 계시 아닐까? 고은이 당신은 진짜 긍정적이라니까. 하늘의 계시라니. 하늘의 계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진짜 하늘의 계시였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되지. 우리 이참에 창업해볼까? 우리는 오랜 상해 끝에 집을 구하려던 돈을 투자해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차리는 것이었죠. 모아둔 돈에서 7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도권에 작은 사무실을 구했고 남은 돈으로는 회사 근처에 주방 하나, 방 하나짜리 작은 반전세 집을 얻었습니다. 집보다는 우리의 미래, 사업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우린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잖아. 우리 언젠가 꼭 성공해서 멋진 우리 집도 사자.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신혼생활과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돈만 받고 광고는 제대로 해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광고업체에 속아 돈을 날리기도 했고 거래를 따내기 위해 억지로 접대 자리에 나가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거래처 사장이 제게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그에게 달려들어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상방폭행으로 처리되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편은 치아가 흔들려 한동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업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을 때 회사가 크게 휘청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따내 큰 행운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시공을 모두 마친 뒤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그 돈은 몇 달치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왜 대체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못 해먹겠네.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실컷 울고 난 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밤에는 배달과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희에게는 2살 터울의 2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 직전까지 일했고 출산 후에도 최대한 빨리 사무실에 복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었던 서러운 기억이 저를 그렇게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들만큼은 제가 어릴 적 누렸던 것처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서서히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에 힘들었던 만큼 한번 물꼬가 트이니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원룸에서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그리고 마침내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더 넓고 좋은 진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사야겠다는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중요한 자리에 나갈 일이 많아졌고 저는 큰맘 먹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힘을 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양가와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만큼은 좋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허락도 없이 제 화장대와 옷장을 뒤지며 당당하게 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기 일쑤였죠. 제가 안 된다고 거절하면 저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가 걸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산 그 명품 가방을 보고는 또다시 당당하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언니, 저 이거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중요한 자리에만 들고 갈 거면 자주 안 쓸 거 아니에요. 싫어요. 아가씨, 전에도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팔찌말도 없이 가져갔다가 망가뜨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화낸다고 했었죠? 그런 생각을 가진 아가씨한테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청가방도 빌려주기 싫으네요. 제 단호한 거절에 시누이는 결국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 좀 달라고요. 새언니 이제 돈 잘 벌잖아요. 나 주고 그냥 하나 새로 사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애예요? 가방 안 준다고 울게. 아가씨도 집에 명품 가방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애 제 것까지 탐을 내요.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진짜 치사하게.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나서서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병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식사 예절도 엉망이었습니다. 다 같이 먹는 불고기에서 고기만 쏙쏙 골라 먹고는 제게 음식이 짜다며 타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부으면 안 되죠. 그럼 아가씨, 그만 드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다른 가족들이 먹을 목까지 충분히 드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대접하고 싶어서 만들어 온 거니까 2분 드시게 그릇은 이쪽으로 좀 놓을게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시누이 앞에서 불고기 그릇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당황한 신우이는 결국 삐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후로도 신우이의 유치한 행동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하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우이도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인 심해보는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았는데 철부지 같은 신우이를 무척이나 귀여워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집안일은 모두 남편에게 맡긴 채 편하게 지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9년째 되던 해 신우이는 우리에게 아주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저희는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바빠 이사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댁에서 만난 신우이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새언니, 오빠, 우리 이번에 집 내놓을 건데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살 마음 없어요. 우리 아파트 위치도 좋고 애들 키우기 딱 좋은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7억에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집은 역세권의 학군도 좋고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의 구조도 잘 빠져서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집에 돌아와 시세를 검색해보니 신우이가 말한 가격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딱 시세 그대로였습니다. 생색을 내던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집 자체의 조건이 워낙 좋았기에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는 복비를 아끼고 싶다며 부동산 없이 개인 간의 구두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는 끝까지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천만 원을 신우이에게 송금했습니다. 잔금은 2달 뒤인 7월 말에 치르기로 했죠. 드디어 우리 명의로 된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혼 초 단칸방에서 고생했던 기억, 어린 시절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새집에 들일 가전과 가구를 보러 다니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매일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7월 중순이 되었을 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전화였습니다. 새언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그 계약 없던 걸로 좀 할게요.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벌써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도 다 해놨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더 살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계약금 있잖아요. 제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썼거든요. 요즘 돈 나갈 데가 많아서요. 안 갚겠다는 건 아니고 분할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일단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거 먼저 드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갚을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한 걸까요? 10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돈, 저랑 남편이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러자 신우이는 마지못해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아, 진짜 끈질기시네. 실은요. 그 2달 사이에 우리 집값이 올랐어요. 근처에 개발 호재가 생겼거든요. 지금 팔면 우리가 너무 손해니까 새언니가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파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준 계약금 7천만 원까지 꿀꺽하려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와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그 소중한 돈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우리 집의 꿈을 이렇게 어이없이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을까요? 지혜롭고 강단 있는 그녀가 철없는 신우이에게 어떤 반격을 펼쳤을지 그 통쾌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어 마침내 자신만의 단단한 항해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잔잔한 물결이 공존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던 한 여성의 치열한 삶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웃을 날도 많았지만 인생에 불어닥친 역경의 시간도 결코 적지 않았죠.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그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일을 포함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수입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번창했거든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전부 무너질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보?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 바로 그 IMF 사태의 거센 파도가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모든 가구와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쫓겨나 우리는 허름한 단칸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제 방보다도 작았던 그 비좁은 공간에서 우리 네 식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엄마, 고기 반찬은 없어요? 밥상에 밥이랑 김치밖에 없잖아요. 한순간에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동생은 매일같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여기 감자 반찬도 있잖니, 준아. 오늘은 이거 먹자. 응. 싫어요. 난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야, 차준. 그냥 먹어. 엄마, 아빠 밥은 우리 밥의 절반도 안 되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힘드신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지 마. 너 또 그러면 이 연니한테 혼날 줄 알아. 그래도 몇 살 더 많다고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에 저는 앞장서서 동생의 투정을 다그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무섭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졌고 저는 친구들에게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유독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쿰쿰한 냄새. 너희 집에 곰팡이 폈어?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부모님과 동생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든 말든 이를 악물고 무시하며 버텨냈죠. 다행히도 아버지는 다시 재기하지는 못하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작은 청과상을 운영하며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 자매에게 항상 미안해하셨죠. 우리 딸들, 아빠 엄마가 공주처럼 키워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도 엄마 아빠가 우리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저랑 주은이도 공주죠. 공주라고 꼭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서서히 철이 들어간 동생과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방 2칸짜리 낡은 전셋집을 벗어나려 애쓰시는 부모님께 차마 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직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괜찮은 대학을 기대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원 다녀봤자 대학 못 갈 애들은 다 못 가더라고요. 저는 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해요. 제 친구들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저와 동생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헌 문제집을 사정사정해서 빌려가며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경기도권의 괜찮은 대학에, 동생은 지방대였지만 미래 비전이 있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모님께서 작게나마 자가를 마련하시며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하며 학비와 생활비, 월세를 벌어야 했습니다. 고은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생활비 좀 붙여줄까? 공부하랴, 알바하랴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조차 없었지만 힘들어서 살찔 틈이 없으니 몸매 관리는 저절로 되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힘겨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뒤 저와 동생은 각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취직을 했고 저는 서울에 남아 전공을 살려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커튼, 블라인드, 바닥재, 벽지 등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명함이나 전단지 같은 홍보물 디자인 제작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친정 형편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기에 저는 부모님께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만 마음을 표현했고 나머지는 제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기술과 시공을 맡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저처럼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던 우리는 30살, 33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도와줄 형편은 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깔끔하게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에 대출을 더해 작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순식간에 둘 다 직장을 잃었으니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지도 몰라. 결혼하면서 우리 인생도 새로 시작하라는 하늘의 계시 아닐까? 고은이 당신은 진짜 긍정적이라니까. 하늘의 계시라니. 하늘의 계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진짜 하늘의 계시였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되지. 우리 이참에 창업해볼까? 우리는 오랜 상의 끝에 집을 구하려던 돈을 투자해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차리는 것이었죠. 모아둔 돈에서 7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도권에 작은 사무실을 구했고 남은 돈으로는 회사 근처에 주방 하나, 방 하나짜리 작은 반전세 집을 얻었습니다. 집보다는 우리의 미래, 사업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우린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잖아. 우리 언젠가 꼭 성공해서 멋진 우리 집도 사자.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신혼생활과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돈만 받고 광고는 제대로 해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광고업체에 속아 돈을 날리기도 했고 거래를 따내기 위해 억지로 접대 자리에 나가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거래처 사장이 제게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그에게 달려들어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상방폭행으로 처리되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편은 치아가 흔들려 한동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업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을 때 회사가 크게 휘청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따내 큰 행운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시공을 모두 마친 뒤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그 돈은 몇 달치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왜 대체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못 해먹겠네.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실컷 울고 난 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밤에는 배달과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희에게는 2살 터울의 2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 직전까지 일했고 출산 후에도 최대한 빨리 사무실에 복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었던 서러운 기억이 저를 그렇게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들만큼은 제가 어릴 적 누렸던 것처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서서히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에 힘들었던 만큼 한번 물꼬가 트이니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원룸에서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그리고 마침내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더 넓고 좋은 진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사야겠다는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중요한 자리에 나갈 일이 많아졌고, 저는 큰맘 먹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힘을 내며 살아가는